중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면 인민일보 CCTV에 나오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최고의 전문가는 그 당서열 25번까지가 공부하는 그 스터디 그룹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게 공대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지도자 지금까지 5명을 보면 창업자인 대통령은 혁명가니까 빼고 등소병, 장제문, 후진타오, 시진핑 네 사람이 전부 공대 출신입니다. 중국은 15세 대학을 들어가는 영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도 있고 칭화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재반은 또 특이한 것이 그 영재반에 들어간 대학교의 영재반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고 소장님 신간 그 차이나 포즐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과학기술 산업이 중국이 강한 이유가 7S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ITIF라고 이제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사하는 미국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2023년에 낸 걸 보면 10개 그 스트래티직 인더스트리 전략 산업에서 누가 1등이냐고 그러는데 7개가 이게 중국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던 것은 첫 번째가 스터디. 공부인데 이 공부가 누구의 공부냐면 네. 리더들의 공부입니다. CEO?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시진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국가 서열 순으로 25번까지가 45일, 평균 45일에 한 번씩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아, 공산당 간부들이? 그렇죠. 국가 지도자 시진핑부터 1번부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당 대표부터 서열 25번까지가 이게 45일에 한 번씩 반드시 공부를 하는데 이건 결석이 안 돼요. 해외 출장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벌써 이제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가까이 지속을 했고, 거기서 뭘 공부를 하냐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관한 것도 있지만 최근 한 2년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제 매체융합, 양자통신, 이런 첨단 산업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3시간 공부하는데 2시간은 교수님이 강의하고 1시간은 Q&A.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면 이 인민일보 CCTV에 나오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최고의 전문가는 그 당서열 25번까지가 공부하는 그 스터디 그룹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교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장관이나 이럴 때 CEO들의 평균 나이가 한 50대 그렇잖아요. 5말 6초 이러는데 중국은 50대는 애들이 뭘 알아. 그래서 중국은 이제 칠상파라 67세 정도가 돼야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더 이제 연령대가 위인, 그러니까 6말 7초들이 이제 국가 리더입니다. 근데 6말 7초들한테 매체융합, 양자통신, 블록체인 이거 강의를 했을 때 이게 머리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러게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점이 한 분야에 40년 가까운 이제 내공을 쌓은 당대 최고의 교수가 그 강의는 6개월 전에 정해지고 3개월 전에 교재를 만들고 그걸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6말 7초의 어르신들이 들어도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격을 낮춰주는 거죠. 실제 알아듣게끔 강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공부 잘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달, 3달 뒤에 반드시 정책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과기부 장관만 알면 되는 거지 나머지 외교부 장관이 그걸 뭘 알 필요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장관들이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정책을 알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7개 중에서 그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사람입니다. 인재. 그래서 물론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이제 시스템이 독특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새로운 지적 자산 창의력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해요. 그래서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 금년 같은 게 1222만 명이 졸업을 합니다. 우리가 60만이니까 우리 20년 동안 길러야 될 인재를 1년 만에 기르고
이 인재들의 수준이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것이 그 우리가 뭐 대학 랭킹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4년에 우리 서울대학의 수준이 중국의 탑5 대학 한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평가한 걸 보면 중국의 그 5등 하는 대학이 글로벌 랭킹에서 우리 서울대학보다 랭킹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재 양성에서 이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중국의 대졸자가 얼마냐면 1억 8천만 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부와 가치, 이것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너무 낮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KBS 다큐 중에 그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게 꽤 회자됐었는데 선생님 보셨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더 그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학력고사 상위 이과들은 이제 그 미용 성형 뭐 이쪽으로 많이 가지만, 의료로 가지만, 중국은 그 의사들의 그 대우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제 평등의 개념 때문에 의사도 노동자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 의사의 지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이 대학 입학 순에서 보면 의대가 탑이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나 하는 이런 쪽이 탑이고, 의대가 지금 뭐 탑10 안에 올라오긴 했지만 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중국은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게 공대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지도자 지금까지 5명을 보면 창업자인 뭐 백동원제 뭐 혁명가니까 빼고 등소병, 장제명, 후진타오, 시진핑 네 사람이 전부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공대가 우대받는, 저 공대가 지구 흔드는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공대 나온 지도자들이 공대생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진심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생각을 하는 것은 왜 이제 그 뭐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세계 1등 하던 나라가 거의 150년 가까이 이제 유럽이나 뭐 이쪽에 열강의 식민지가 됐냐. 거기에 이제 처절한 반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학 기술을 등한시해서 이제 뒤졌다. 그래서 이 사사상경 외워가지고 이제 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되면 뭐 사농공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공하고 상을 굉장히 낮게 받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무시나 등한시가 결국은 이제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중국은 공대생의 나라고 1200만 명 중에서 절반 600만 명 가까운 인재들이 이공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풀지를 않으면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로봇에서 AI에서 이게 잘하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KBS가 낸 그 자료도 굉장히 그 뭐 의미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그보다도 이제 심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공계 중시의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큐에 보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우열반을 따로 모아서 더 교육을 더 시키고 투자를 더 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 문화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평등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은 15세 대학을 들어가는 영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도 있고 칭화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재반은 또 특이한 것이 그 영재반에 들어간 대학교의 영재반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고 중국에 어떤 게 있냐, 원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사제도는 그 분야의 최고의 이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 같은 뭐 한국공학원 이런 데서 이제 학술 회원 뽑듯이 그렇게 뽑는데, 중국의 대학 랭킹은 실제적으로는 그 학교에 원사가 몇 명이 있냐. 요게 대학 랭킹을 전 명문대학에 수록 많고, 근데 그 원사는 교수이긴 하지만 직급이 차관급입니다. 그 정도 대우를 하고 이제 뭐 그걸 하니까 정말 학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데 15살에 대학 들어온 그 영재들을 이 원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김용 무협지 같은 데서 봤을 때 그 백년 내공을 가진 고수가 이 거렁뱅이 거지 애 하나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어느 순간에 100년의 내공을 얘한테 이제 전수해서 얘가 중원을 이제 뭐 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딥시크를 이제 만들어서
뭐 중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이제 서방 세계를 놀라게 했던 양원봉 마찬가지로 저장돼 15살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15살에 돌아오는 인재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수학 천재. 그래서 뭐 수학 경시 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또 뭐 물리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여기서 입상을 한 정도 수준의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생한테 속성으로 교육받고 빨리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의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의 CEO, 제가 핸드아웃을 거기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CEO들을 보면 지금 뭐 DJI, 핀두오두오, 뭐 틱톡, 딥시크, 뭐 이런 유니트리 이런 회사들의 CEO들이 회사 설립을 몇 살에 했냐면 23살, 26, 뭐 29 전부 20대였습니다. 아, 15살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시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렇죠. 훨씬 이제 이미 창업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3, 26, 27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자소서 쓰고 토플 시험 맞춰가지고 이제 입사 원서 쓰는데 이미 중국의 천재들은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게 새로운 기술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내다 놓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지금 예를 들어 DJI다. DJI의 왕타오 같은 경우도 이 26살에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를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 인재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재들 중국이 키워내기도 하지만 해외나 이런 데서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엔 비자 제도를 또 바꿔서 또 인재를 더 많이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칼럼에다 글을 썼는데요. 중국이 K비자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 이제 천인 계획이라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저명한 학자들을 이제 파격 교육 조건으로 스카웃을 이제 하는 걸 했는데 실제로는 1000인이 아니라 10,000인 뭐 이 정도로 사실은 넘어갔고 그게 이제 미국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완전 브로킹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노벨상급의 이제 인재들을 미국에서부터 예를 들면 중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이제 끝났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번에 이제 딥시크를 포함한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39살 이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의 특징은 139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139명 중에서 미국에 종부한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사 경력 한 3년에서 4년 이내가 대부분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오픈 AI에 뒤통수를 칠 정도로 이제 파워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딥시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노벨상급 이게 이제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고 대학원을 졸업한 갓 졸업한 신선한 천재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천재들을 이제 그 중국 내에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유입을 하겠다는 것이 K 비자 제도고, 그래서 이공계 대학, 스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중국에 와서 이제 뭐 관광을 하든 여행을 하든 뭐 좋은데 거기에 이제 비자를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와서 만약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300만 위안, 이제 우리 치면 대략 한 6억 정도 창업 자금도 대줄게. 그래서 요 얘기는 전 세계의 젊은 창업자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녹이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거죠. 중국도 물론 기존에 R 비자라고 하는 비자가 이제 기술자로 우대하는 비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것은 예를 들어서 박사 이상 뭐 이런 이제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을 한 건데, 이번에 K 비자는 그게 아니라 대학 정도, 학부 정도 실력도 이제 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10,000명 유치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딥시크의 량호폰 같은 친구 하나만 나타나도 이건 대박이다. 9,999명은 뭐 이제 버리더라도 이제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기존엔 대여를 낚시로 했다면 지금은 거의 저인망으로 끌어서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재 경쟁력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가 보이는데 어떤 면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보수가 되겠죠. 컴pen세이션이.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냐는 거를 보는 건데 중국은 지금 반도체나 AI나 뭐 바이오나 로봇이나 이게 우후죽순처럼 커지고 이것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집어넣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프라에서 지원하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이걸 주기 때문에 이게 창업이 쉽고 그래서 제가 그 브레인코 아까 BCI라는 회사를 이제 가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클러스터의 이제 책임자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나기 전에도 이제 그 AI 중국말로 샤오전 그러는데 클러스터를 갔을 때 그때 해외에서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박사학위를 받아온 빅데이터나 AI 관련되는 이제 전문가가 오면 그 500만 위안을 이거를 창업 자금으로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지금은 얼마 주니 그랬더니 3천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원 치면 대략 60억을 해외에서 AI 관련되는 학위가 있으면 이거를 지급해서 창업을 하게 만드는 거죠. 60억이면 뭐 우리 같은 경우가 인당 소득이 3만 뭐 2, 3천 달러고 중국이 13,000달러니 2.5로 곱해야 된다고요? 그럼 대략 해외 학위를 받아서 중국 와서 창업하겠다고 하면 150억 정도의 자금을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최근 어떤 뉴스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인재 유출이 뭐 작년인가 뭐 최근 몇 년 사이 5,800명이 고급 인재가 해외로 유출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첫 번째는 인재 정책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인재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선별적인 지원 전략 이제 이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재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이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여름 휴가로 그 발대 삼국 뭐 이쪽을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핀란드가 인재 경쟁력이 무지 이제 높게 있었던 세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이 사람이 들은 것이 핀란드 학력고사 봐가지고 그 대학 들어갈 때 어디가 가장 인기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사대나 교대 이게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쪽에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 페이가 가장 높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학을 나와갖고는 예를 들면 우리 사대를 나와갖고서는 바로 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나와야만이 교사를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핀란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대하고 그 사대에 이 선생님들의 대우를 지금부터 한 10배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이제 의대를 갈래 교대를 갈래 유치원부터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애들을 가르치면 이 애들의 창의성 공부하는 방법 이건 굉장히 달라지죠. 가르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우수한 인재가 될 거고 그 우수한 인재가 또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부 밑에서 공부하거나 배우면 그냥 어부가 되지만 공자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3,000명이 다가 뛰어난 전력가가 돼서 이제 국가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뭐 교육 환경 개선의 첫 번째는 교사와 교수들의 이 대우를 파격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뭐 지금 그러는데 지금 있는 분들도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있는 분들을 파격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중국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마를 이제 구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황금을 줄게 그랬는데 왕이 천리마가 뭐 흔치 않으니까 천리마에 이제 죽은 뼈를 갖고 온 사람한테도 황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숨겨진 천리마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야 천리마에 죽은 뼈를 갖고 왔는데도 이게 예를 들면 이 황금바 2개를 줬는데 그럼 살아있는 천리마를 갖고 오면 황금바를 도대체 몇 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직계교과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재들이 뭐 지금 있는 이제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MZ 세대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를 못해, 운동을 못해. 그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다른 방향으로 또 더 창의성 있게 가려고 하면은 레슨하고 티칭하는 것이 그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30년, 40년 전 방법을 그냥 쓰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빠르고 집약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인재를 키우고 창업하는데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국가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중국 경제에서 국가 부채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은 망할 이유가 100가지가 있고요. 또 흥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어요. 관점을 어디에 두냐는 건데 이제 결국 국가 부채는요. 토탈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 부채가 많아갖고 지방정부 부채 못 갚으면 지방정부가 부도나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오고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많이 퍼진 이제 중국 정부 부채의 위기론의 이제 뭐 주된 논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돼요.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중앙집권제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금을 받으면 이제 분세제라고 그러는데 100의 세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40은 자기가 쓰고 60은 이 중앙정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럼 중앙정부는 그 60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31개 성시에 재배분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왜 힘을 갖냐면 그 재배분을 할 때 누구한테 얼마를 주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마음이에요. 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지방의 땅이 담보가 된 겁니다. 그 서방세계하고 달리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중국이 그럼 지방정부가 그 빵꾸난 못 가려고 그럴 때 중국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서방세계에서는 모든 기업에 반드시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토지예요. 그런데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토지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토지가 국가 거기 때문에 이 토지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국가가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방정부가 소유를 해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 땅을 50년, 70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 매각,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서 부족한 재정자금을 충당을 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그렇죠. 거죠. 50년, 70년 동안. 그런데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코 찔렀고 네. 주사를 놨어요.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걸 누가 부담을 했냐면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지방정부의 캐시가 대거 소진됐고 그럼 그거를 대신 대체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공동부유제를 하면서 헛발질을 해서 부동산을 세게 규제하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가 내리 3년 반 동안 이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토지 매각이 안 된 거죠. 땅값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지방부채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돈 줘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도 그렇게 해결하는데 중앙집권제의 나라에서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한 가지는 금리를 얼마 전에 인하하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역자산 효과인데 중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통화량은. 근데 중국은 통화 유통 속도가 50%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조로 풀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50조도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나요, 나머지는?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그게 좀 은행으로 가버립니다. 아, 저축. 그렇죠. 원래 저축 많이 하는 나라죠, 중국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은 그럼 이제 저축을 안 하면 뭘 하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주가 부동산이 최근 3년 반 동안 사상 최저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 쪽쪽 이게 전부 이제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잠자기 때문에 그 작년 같은 기준을 보면은 은행의 그 현금 보유량이 이게 GDP의 거의 한 30%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한 10%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중국이 그 작년 9월 달에 이제 전략을 바꿨고 완전히 이제 경기 부양으로 돌아서자 공동부유제 폐지하자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작년 연말에 경제 공작 회의를 하면서 한 것이 부동산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거기 일본으로 들어간 것이 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 쳐다보지도 않고 있지만 그
지난주에 보면은 중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근데 우린 그거 잘 모르죠. 그래서 중국이 왜 그렇게 했냐면 결국은 자산 효과를 늘려야만이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산다는 걸 보는데 그게 큰 이제 양대축이 주가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이제 주가를 부양을 한 것이고 부동산도 계속적으로 부양했는데 부동산도 이게 3년 반 동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지금 아직은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고 반도체마저도 산업에서 수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10년에 칼 한 자루만 간다고 하는 전략으로 이제 반도체 완전히 돌아섰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전자기기로 보면. 근데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지금 우리가 심장이 없다. 심장의 갈각이 다 찢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떡할래? 심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중국이 한 것이 정말 지고티즈라고 하는데 거국 체계, 그러니까 국가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뭘 했냐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을 해서 반도체를 국산화해라. 그게 이제 중국의 지금 전략이고 그것의 이제 결과가 7나노짜리의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중국이 국산화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 H20을 지금 왜 수출 금지를 풀었냐 그러면 중국이 그 사이에 H20에 버금가는 그 하웨이의 910C라는 칩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성능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이제 한국, 일본, 유럽하고 다 상호관세 통과했어요. 네. 근데 정작 중국하고는 이거 5월 달에 90일 연장하고 이번에 또 90일 연장을 계속 했어요.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는 걸 보면 미국이 말 못할 이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이제 히토류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문제를 해결 못해서 트럼프가 거기 사실은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4월 20일 날 중국이 히토류를 금수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방산이라든지 이제 자동차나 전기차나 로봇 산업에서 필요한 히토류가 스탁아웃 돼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부터 공장을 세워야 되고 GM부터 공장을 세워야 되는 부상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이게 어디서 만들어 오거나 대체할 수가 없는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P 머티리얼성 하는데 돈 4억 불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어넣은들 다시 굴 파고 정년 시설 짓고 하려면 제품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제재하지 않았으면 자기 스피드로 가면 이제 10년, 15년 걸려야 될 국산화를 제재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반도체, 첨단 반도체인데 이게 4년에서 8년, 조금 더 길고 12년 안쪽이면은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지 캐치업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위기네요. 자, 소장님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바닷물을 마셨다. 미중 전쟁의 결판은 금융에서 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떤 의미고 중국의 금융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지금 무역 전쟁 했고 또 기술 전쟁 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패스트로 가버린 거죠. 다시 무역 전쟁으로 들어왔지만은 결국 무역 전쟁으로서는 중국을 자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적으로 이제 하는 무역에서 세계 1등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전쟁을 할 때는 자기가 최고의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금융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은 중국이 아무리 폼 잡고 뭘 해도 제조업은 영원한 금융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들지만 거기에 지분율을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분율 50%, 55%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럼 그 외국인이 1년 동안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12월 31일 되면 거기서 난 이익의 절반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금융이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인데 지금 중국의 모든 문제가 아까도 이제 기자님 지적하셨지만 다 금융이에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 부동산 부채 문제, 뭐 국가 부채, 무슨 뭐 기업 부채, 전부 부채인데 부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은 원래 자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자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게 돈을 써야 되니까 그걸 은행 위주로 이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진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중국이 뭐가 가장 취약하냐고 그럴 때 그거는 경쟁력이 없으면 개방을 못 하죠. 근데 중국의 모든 산업을 다 개방했습니다. 지금 저거 화학, 조선, 기계, 반도체 다 개방했는데 딱 하나 개방 안 한 게 금융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금융이라는 거고, 미국은 제조업을 다 이제 뭐 아시아로 뭐 후중국으로 보냈지만 그걸 통제하는 방법이 반도체 기술도 한국에 보내버렸지만 그걸 통제하는 방법이 지분율 50%, 55%를 갖고서 금융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이 결국은 제조업에서는 승부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기술로 목을 졸라서 중국이 숨을 못 쉬게 하면은 그 다음번에 중국에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진짜 목적인데 그 방법이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아까 제가 바닷물을 마셨다는 표현을 쓴 것은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죠. 근데 지금 자본시장을 육성을 하지 않고 금융구조를 보면 부채를 은행 대출 중심으로 금융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체 자금 조달의 92%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자 갖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고 부채를 쓰면 쓸수록 부채는 더 커지는 구조가 돼 있게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심플하죠.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의 뭐 대우조선이다. 부채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 출자전환을 해버리잖아.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갚아버리니까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부도 위험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건데 지금 중국도 그 방식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캐피탈 마켓을 크게 키워서 기업 부채 이걸 다 주식으로 전환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의 전제는 주식 시장이 그 많은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내리 3년 반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개미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증시를 부양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 벌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올라오게 되는데 중국의 개미가 2억 명입니다. 그럼 3인 가족을 치면 중국이 자본시장을 지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6억 명의 사람들이 주가가 3년 반 빠지면서 재산이 반토막 났다고요. 근데 거꾸로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미국 돈 벌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100%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일정한 비율만큼 개방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또 미국의 투자가 입장에서 살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상승분만큼의 손실은 볼 수 있지만 자기네 잠자고 있는 은행의 GDP의 20% 30% 되는 돈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산업자금으로 전환이 됐을 때 국가의 전체적인 금융구조를 바꾸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미 중국도 3년 반 동안 주가가 빠지면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큰 손이 땡겨줘야 되는데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제조업으로 중국한테 돈 털어가기가 어려우면 금융으로 털어가면 되는 문제가 있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뭐 2천억 불, 3천억 불 이거 금융 캐피탈 게인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수백 조가 잠자고 있는 은행의 자산을 끌고 와가지고 이걸 제조업에 집어넣어서 제조업이 매출을 늘고 이익 늘어버리면 그거를 더 능가하는 이득이 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미중의 전쟁의 끝은 이게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 거는 것이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의 끝은 금융에서 끝난다. 근데 아직은 이것이 이제 목 조르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진검승부는 아마도 트럼프도 이미 관세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뭘 할래? 그렇게 해도 무역 적자 안 줄면 그리고 중국이 안 죽으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환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피탈 마켓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자본시장을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금융 전쟁에 대한 대비는 자본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오늘 정병근 소장님하고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